설 연휴 뒤 이어진 주말에도 여야는 탄핵 청구 후폭풍 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차기 잠룡들도 서서히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이 이 심판을 겨냥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를 헌재 흔들기로 규정을 하고 음모론이라고 맞받았네요. 정말 그 헌법재판소가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지금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탄핵 심판 사건이 줄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된 상태죠. 그다음에 총리, 국무총리도 탄핵 소추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감사원장, 또 서울지검장, 더 나아가서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그야말로 국정 마비 상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런데 그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1월 3일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정광석화로 지금 선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지금 1차 변론 준비 기일 겨우 연 상태고요. 그리고 서울지검장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아예 지금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불공정 편파 헌법재판소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설 연휴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월요일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가 됐고 그 청구에 대해서 양측 의견을 이미 들어서 변론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2월 3일 날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아마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임명하라고 하면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헌재 재판에 나왔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변호인 측에서 만약에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2월 3일 날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9명이 완성된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8명 있는 것보다는 9명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헌재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재판관들이 9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헌재의 결정에도 중요하고 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에 아마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가 나올 것이고 최상목 대행은 그렇게 되면 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파면 결정이 날 걸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재판 불복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라는 촉구의 메시지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어떤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헌법재판소 측에서 취한 각종 조치들을 보면 정말 불공정하기 그지없었다. 예를 들어서 그 변론 기일 일괄 지정하는 문제, 예. 이 문제도 피청구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변론 기일이 일괄 지정됐다. 이건요 형사소송 규칙을 완전히 위배한 그러한 행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 및 소추 그리고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로 송부 요구할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측에서 수사 기록을 전부 다 넘겨받았어요. 이것 또한 형사소송법 제32조를 위배한 것이다. 이런 형사소송법 제32조가 왜 존재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헌법 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같은 법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배한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일전에 그 김진환 대리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혐의를 삭제할 것을 권유했다. 헌법재판소 측에서. 이건요. 소송 주체와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서로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우 잘못된 그런 유착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계속 편파적인 조치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대체 이렇게 편파적인 조치가 자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헌법재판관들의 개개인의 이념 성향, 정치 성향과 맞닿아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재판 불복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그런 충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공정하게 해달라는 의견서일 뿐이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회피 촉구하는 의견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계속 문제를 삼는 게 3명의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문영배 지금 재판관 같은 경우에 뭐 SNS에 글 올리고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도 가족, 형제 자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연좌제도 없고요. 아니 오래전에 결혼해서 한참 지난 사람이 예컨대 형제 자매가 다른 곳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재판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또는 뭐 어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논란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예컨대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들 중에 검사 판사 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연관성 다 따지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어서 예컨대 SNS에 서로 글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나친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변호인단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을 흔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의도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헌재 재판, 즉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을 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은 대학 법대 출신이세요. 1년 차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만약 문제를 삼으면 그렇게 친한 분들이 그럼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 가지고 재판관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자꾸 흔드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치권뿐 아니라 민심도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 윤 대통령은 어제 옥중 메시지도 전했고요. 앞으로 여론이 어떤 흐름으로 이동할까요? 글쎄요, 정말 하루하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굉장히 안개 전국 아니겠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도저히 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네. 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국민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윤 대통령의 유리한 그러한 여론, 국민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그런 입장인데 저는 뭐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각종 입장과 조치들은 정말 크나큰 문제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앞서서 조국 전 대표 상고심에서도요 이훈구 대법관이란 분이 조국 전 대표와 친분이 있다면서 스스로 심리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재판에서 빠져버렸는데요. 그러한 이훈구 대법관 사례가 무척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측에서 정말 앞으로 잘 해야 된다. 잘 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최종 결정이 174일이 걸렸습니다. 174일. 네. 그리고 안동환 검사 252일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정섭 검사가 270일이 걸렸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건 접수 뒤에 18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을 헌법재판소
본인이 직접 위반하는 지금 위법 행위를 지금 잇따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선 내용에 추가적인 의견도 덧붙여 주셨는데 교수님 앞으로의 여론, 민심 향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민심 양방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적 큰 충격을 주고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악화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사과도 했었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법적으로든 또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것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합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극우 세력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그걸 지지하고 나갈 수 있겠지만 중도 진영에 있거나 합리적 보수라는 분들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론이 그러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국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끼쳐서 정말로 석고대죄한다 이런 자세로 나온다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도리어 더 당당하게 탄핵이 잘못됐고 예컨대 탄핵 그 소추안 결의가 잘못됐고 지금 뭐 비상계엄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여론이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도 가능하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씩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여론이 더 악화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힘도 차후에 있는 여러 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측에 촉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측에서 이렇게 많은 탄핵 심판 사건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면 정말 이 국정마비 상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지금 탄핵 발의만 지금 29차례, 또 특검법 발의는 28차례인가 뭐 29차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정마비 상태를 초래한 주범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정마비 상태를 계속 이렇게 연장시킨 종범은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지검장,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감사원장, 지금 전부 다 주요 기관장 수장 자리가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연장시키는 정말 주범 중에 종범은 우리 헌법재판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사건은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요 기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움직임도 좀 눈에 띕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AI 관련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담으면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외신과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실용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네. 실용주의는 크게 바뀐 게 없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까지 여러 법안들에서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요청했던 것들을 받아준 것도 많아요. 금투세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고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갔죠. 이런 것들이 실용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비상계엄 선포에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내수 경제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컨대 민생지원금이라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뒤로 미룰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이걸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 왔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 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니 민생지원금 지급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판단하고 그러면 먼저 경제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내수가 활성화돼서 자영업자들,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추경 얘기할 때마다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던 민생지원금, 이번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AI를 집어넣은 것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새로운 AI가 나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손을 잡고 실용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총재도 그렇고 누구죠? 권한대 최상목 권한대행도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추경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게 좋을지 즉각적으로 저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민생 지원금 이슈를 포기한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무척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쳐서는 아니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민생 이슈가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AI 문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AI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 또 더 나아가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안, 또 전력망 확충 특별법.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될 법안과 정책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우리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을 함께 진지하게 다뤄보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한편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오늘 서로에게 고함 치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통합 메시지가 나왔고 그걸 반영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친이계나 이재명 대표를 좀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메시지처럼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이건 저는 동의하고 그렇게 민주당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정말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정권 탄핵까지 이루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상황이 때 분리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더 이상의 충돌보다는 통합에 방점을 두고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양측 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협력할 때고 통합해서 민주당의 하나된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국민들이 다음 정권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아마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서로 공격보다는 통합이나 협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민주당 내부의 메시지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같은 발언은 일종의 경고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앞으로 좀 끌어안고 포용하고 당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보여달라라는 그런 경고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굉장히 이제 온화한 그런 스타일 캐릭터인데 지금 메시지를 잇따라 거의 매일 내고 있어요. 오늘 냈던 메시지가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은 멈춰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주목하는 게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만이 대선 승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포용, 말로만 통합을 외치지 말고 직접 이재명 대표가 행동으로 보여다오. 성과물로 보여다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김경수 전 지사의 이 같은 메시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비문 세력 안에서 지금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이 같은 경고장이 다음 달 내지는 3월 달에 있을 항소심 판결과 맞닿아 있으면서 이러한 경고장이 그냥 경고로 그칠런지 아니면은 이제 대대적인 반격, 전투가 시작될런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움직임도 눈에 좀 띕니다. 내일 홍대 입구역 일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요. 정치 여정이 담긴 다큐 영화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대권 행보 본격화하는 움직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전 대표죠. 의원이 이런 행보를 하는 것. 결국은 뭐 대선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탄핵이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이런 행동을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앞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후보의 경쟁력이 만약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용병처럼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용병으로 들어왔잖아요. 용병으로. 마찬가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띄우는 것은 본인이 선수로 먼저 출전을 해서 언제든 필요하면 국민의힘과의 합당도 할 수 있다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은 지금 이준석 의원의 이런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행보라고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당협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에 출마하느냐 정치적 선택은 자유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이준석 의원이 지금 대선 출마에 도전할 상황인지 우선 수신제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준석 의원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한때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왔다.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지금 개혁신당 내부의 내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내분 사태의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이준석 의원의 행보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대선 출마보다는 수신 제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여전히 저희 당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치도 또 뭐 인생도 뭐 마찬가지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와서 당대표를 오래 하지 못하고 이제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때에도 한동훈 대표가 너무 빨리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2월설, 뭐 3월설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만약에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경우에 우리 당 내부 당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원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타이밍, 시기 언제쯤일까요? 뭐 2월 말 3월 초 이렇게 나오던데 이 시기가 사실은 탄핵 결정이 나올 시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언제가 될든 2월 말 3월 초가 아마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오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기정사실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 결정돼서 만약에 파면이 되면 바로 정치 현장에 뛰어 들어와서 조기 대선의 어떤 그 주자로서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